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관련된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만점부터 시작합니다. 759대 1에 달하는 최고 경쟁률 장기 전세 임대는 로또다. 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이 미리 내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 전세 주택이라서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뭐 50억짜리 아파트에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데도 막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원밸리에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 아파트라는 건 도대체 뭘까?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뭐 서민, 저소득층 이런 분들 중에 사는 게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도와줘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뭔가 시간을 벌어주고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 임대 어떤 이런 주택 시스템이겠죠. 근데 이게 취지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건축을 하거나 뭐 재개발을 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초고가 아파트들에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10년, 20년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정말 그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엄청난 혜택을 소수가 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막 올림픽 파크 포레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전세 주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가. 거기 이제 신혼부부가 만약에 당첨된다? 그럼 거기 한 20년을 사는 거예요. 20년을 엄청 저렴한 전월세를 내면서 쫓겨날 걱정 없이 쭉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소수의 뭐 몇십 세대, 몇백 세대 정도의 가정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다만 그 한 가구한테 그렇게까지 혜택을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전세거든요. 전세인데도 800대 1인 거예요. 800대 1. 800대 1이면 웬만한 이 청약 당첨률보다 높습니다. 이게 조건도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번 당첨되면은 시세의 7, 80%로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그럼 여기 거주하면서 뭐 다른 거 투자하고 뭐 청약 당첨되면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예전부터 좀 답답한 게 이렇게 막 수십억짜리 집을 싸게 살게 해주는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는 뭐 돈으로 걷든지 해가지고 뭐 도시 외곽이나 아니면 좀 뭐 지금 되게 낙후된 그런 강북에도 뭐 빌라촌들 많잖아요. 그런 데를 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정말 지금 모아타운 같은 걸 하든 해서 소규모지만 살기 좋은 중저가 주택들을 많이 늘리는 데 쓰면 수십 명한테 혜택을 줄 거를 수백 명, 수천 명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취지와 본질이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전세에도 로또가 생기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중산층 지지자 이탈할까? 부동산 세금 공약이 실종됐다 해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 정책들 보면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공급 많이 하겠습니다. 뭐 세금은 뭐 그냥 그대로 둘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돈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가 없어요. 공급 많이 한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혜택도 주고 뭐 금전적으로 지원도 하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다라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근데 공급은 많이 하겠대요. 그리고 막 공공 분양도 하고 뭐 공공 임대도 많이 하겠대요. 이거 다 돈이거든요. 지금 LH 적자 뭐 엄청나죠. 빚도 엄청나게 많고 뭐 허그 뭐 지금 완전 뭐 박살 나 있죠. 그러니까 온 곳간에 다 돈이 막 지금 모자라 가지고 아니면 조만간 다 곳간에 쌀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면은 이거 결국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증세 얘기하면은 지금 안 되니까 쓱 넘어갑니다. 요게 언제 있었냐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그때 2017년도 그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때도 세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좀 하다가 유보를 합니다. 이 선거 직전에 유보를 해요. 세금을 안 올릴 건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증세를 쫙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세금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돈은 있나요? 이재명, 김문수도 외치는 부동산 공약, 정작 주택기금은 해가지고 이 주택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청약통장에 돈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주택기금도 많이 지금 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약통장도 뭐 많이 깨고 해지해가지고 돈을 가져간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런 것들 나가면서 여기서도 자금을 좀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윳돈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돈 나갈 때들은 많은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앞으로 공급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시장에서 막 대규모로 공급을 하는 시장 분위기도 아니고 뭐 공사비가 엄청 뭐 저렴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득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여서 민간에서 막 무리를 해서라도 막 대출을 끌어다가 하려고 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지금 삽도도 최소 3년 뒤다. 서울, 마포, 용산의 내년 입주 신축 아파트는 0세대다 라고 나오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대부분이 내년에 입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한 4, 5년간 계속 서울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극심해지는 것이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빌라를 좋아하거나 뭐 오피스텔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수요를 분산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으로 가게 하거나 이러면 그나마 나을 텐데 사람들은 계속 서울 좋아하죠. 뭐 빌라 오피스텔 싫어하고 아파트 좋아하죠. 아파트도 신축 좋아하고 신축도 대단지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좋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 수요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강렬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수요 쏠림이 강해지면 정부가 공급으로 해결을 못하면 뭘로 해결하죠? 수요를 눌러야 되겠다.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갈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은데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전세랑 갭 투자가 주택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결국에는 이자가 없는 사금융 대출이잖아요. 사금융 대출.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거죠. 전세가 올라간다? 그럼 대출량이 늘어나는 거죠. 대출량이 늘어난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럼 시장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1%가 상승할 때 매매 가격이 0.6%가 오르더라. 60%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 상승은 당연히 금리나 아니면 수요, 뭐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내년에 전세가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럼 전세가 상승한다. 그럼 당연히 매매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성장률 0.8%다. KDI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KDI가 금리 좀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경제 살리기에 좀 포커싱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가계 부채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간 좀 작년 말에도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성장률이 너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이러다가 이 촛불이 꺼진다. 촛불이 꺼지면 다시 불 붙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꺼지기 전에 불길을 좀 다시 좀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금리를 낮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똑같은 전세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자가 내려간 만큼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성상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내려갔네? 그러면 그 내려간 만큼 대출을 더 받아서 다음 집을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지금 집도 좁고 낡았는데 조금 더 좋은 동네로 가고 또 넓은 데로 가야겠다라고 이사 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인 거죠. 전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성장률을 살리는 게 먼저지. 이 부동산 가격, 뭐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 변동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부작용이고 당장 지금 이 경제라는 이 신체가 작동하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게 되면 큰일이니까 살리는 데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 안 되도록 아마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두세 번은 더 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2%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2%에서 2%보다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뚝뚝뚝뚝 금리 내려갈 때마다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는데 가상 금리를 계속 이제 안 깎으면서 최대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지금 여기서 유동성이 더 풀리면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금리로 지금 잡고 있지만 지금 은행들 중에
몇 곳이 약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최근에 이제 영업을 좀 하다 보니 좀 영업이 부족한 은행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들은 약간씩 낮추면서 우리도 좀 영업 좀 하자 하면서 이제 금리가 막 내려가는 곳들도 있어요. 주담대가. 심상찮은 대출 증가 속도, 5월 금리 인하 제동 권리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대출 증가 속도보다 아까 말한 대로 경제 성장을 지금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금리 낮추는 걸로 다들 베팅을 하고 있고 이 주담대가 거의 5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연초에 강남발 그 토어제 풀리면서 막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과열되기 시작하니까 강남이 저렇게 올라가면 우리도 이만큼 올려야지 하면서 풍선 효과가 막 단기적으로 갑자기 막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거래량도 엄청나게 찍히고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찍혔다는 건 대출을 더 받았다는 의미니까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달이 지금 은행들한테 한도를 주면서 이거 안에서만 영업해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어떡할까라는 것도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내년에 오피스텔 공급이 7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난다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2019년 대비 10%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 젊은 분들이 빌라는 살기 싫어도 오피스텔이면 좀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좀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주차도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또 관리비 내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들도 많으니까 신축 오피스텔이 좀 많이 지어지면 그래도 전월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빌라도 많이 망가졌지만 오피스텔도 전세 사기에 완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공급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요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당연히 공급을 안 하겠죠. 사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짓질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오피스텔 빌라 시장도 신축이 없으니까 계속 다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 낡아지는 것만큼 그냥 만족하고 그래 낡은 집에서 살자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돈은 벌고 연봉도 조금이라도 늘었고 저축도 조금이라도 더 했으니까 나는 더 좋은 집 가서 살 거야. 근데 좋은 집이 나이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미스매치 때문에 계속 신축이 막 또 올라가고 신축이 올라가니까 구축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쪽도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도 돈 있다. 서울 아파트 쇼핑 나선 지방 부자들. 이젠 강북까지 간다 하면서 뭐 강북 14개구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뭐 2.3배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 외지인이라는 거는 서울 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진짜 뭐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뒤섞여서 나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 사는 분이 서울에 집 사도 외지인 거래로 뜨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집 팔고 서울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빨리 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공고화되고 있으니 더더욱 지금 서울의 이런 곳들은 공급도 부족한데 가수요가 계속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깰지 다음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전세는 잘 없어요.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데 뭐 전세 지옥이 온다. 그래서 뭐 이게 지옥이냐 아니면 지옥까지는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상승한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좀 상승할 것이고 공급이 또 부족하고 신축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이제 금리도 내려가니까 또 전월세도 좀 상승할 것이고 이게 매매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수요는 견고하다.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개월 만에 최고됐다. 4월 달에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47%다라고 하는데 서울이 지금 많이 비쌉니다. 집값이 뭐 평균 막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9억만 돼도 사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이 9억 이하는 그래도 돈이 좀 나오죠. 신생아 특례도 그렇고 뭐 보금자리도 그렇고 뭐 디딤돌도 그렇고 어쨌든 뭐 9억 6억 이하에서들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죠. 갈아타기 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그러면 돈 모아가지고 이거 전세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월세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체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올라갔던 경험들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하지만 똘똘한 게 아니라면 서울이라도 사라 뭐 이런 분위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러 오는 분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마 오피스텔이 신축으로 많이 지어졌다면은 약간 살까 말까 고민도 했을 겁니다. 아 그래도 한 좀 더 살다가 청약도 한번 노려보고 3기 신도시도 있으니까 우리 오피스텔에서 한 2년이나 4년만 살다가 좀 딴 데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라고 할 수도 있었던 분들일 텐데 지금 이 오피스텔도 신축이 별로 없으니까 막 15년 된 오피스텔 구축 가느니 그냥 집 사자. 집 사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누가 삽니까? 디딤돌 대출 2달간 딱 한 건이다. 해서 이게 준공후 미분양을 살 때 대출 금리를 0.1을 깎아준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준공후 미분양이면 진짜 악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준공 전은 공사하고 있으니까 뭐 그나마 뭐 이렇게 할인해서라도 팔아볼 수 있지만 준공 후는 말 그대로 빈집입니다. 빈집인데도 안 팔리는 거니까 얼마나 입지가 안 좋겠어요. 가격이 비싸거나. 근데 그거를 사면은 금리를 고작 0.2% 깎아준다고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나올 때도 이거 아무 효과 없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토부에서 실적을 집계를 해보니까 몇 달 지났는데 한 건 됐다.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이거는. 안 했다. 그러니까 누가 금리 0.1을 깎아준다고 악성 미분양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취득세를 뭐 면제를 해주고 당연히 뭐 양도세도 면제를 해주는 정도에 거기다가 이제 주택수도 취급을 안 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국 주식 국장 같은 개념으로 그냥 돈 넣고 손해 보든지 이득을 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정도로 강력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판에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정부도 이걸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 때문에 계속 안 풀어주고 있는데 당연히 대출은 이제 한 건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부담금 못 내. 조합장들 제초한 중단 요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는데 이게 통계 왜곡 사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선 때문에 지금 좀 이슈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통계라는 거를 어쨌든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이건 엄청난 문제고 사실 사회의 신뢰를 이제 깨트리는 행위였는데 이게 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거랑 또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세가 비싸고 근데 뭐 여기 그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는 재초안을 많이 내라 뭐 이런 그 계산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는 여기까지 와서 번 돈이 얼마 없어야 되는데 이만큼 번 걸로 간주하고 여기에 세금을 때린단 말이죠. 뭐 세금 50%씩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못 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뭐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허그 도시보증공사가 또 세금을 수혈받았다 해서 정부가 5천억대 현물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지금 전세 사기 거기다 이제 보증보험 이런 쪽이 뭐 워낙 방만하게 운영되고 한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터지면서 1년에 4조씩 지금 벌써 한 3, 4년째 깨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답이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기금 그 운용 법상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기금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끌려고 정부가 현금을 더 집어넣습니다. 자본금을 더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아마 한 5조인가 6조? 뭐 그 정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또 적자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출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아마 걱정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 곳간이 지금 곳곳이 다 지금 이제 막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아마 다음 정권을 잡는 그 대통령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진짜. 왜냐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뭐 다 터졌는데 공급은 안 되지, 뭐 금리는 낮춰야 되지, 경제는 살려야 되지. 근데 뭐 건설 살리려고 했더니 뭐 건설 살리지 말라고 뭐 국민들이 막 반대하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7월부터 연봉 1억도 주담대 혼합형 받으면 한도가 3,300만 원 뚝 떨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7월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많이 안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잘 알아보시면 너무 과도한 걱정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3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2단계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1단 더 늘어나는 거예요. 1단. 그러니까 여기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혼합형 받으면 3천만 원 줄어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출의 대다수가 혼합형이 아니라 주기형입니다. 그래서 주기형에다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1.5%로 뭐 늘리고 했지만 이미 아마 한 1.2%인가 뭐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
뭐 많이 줄면 한 2천 정도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연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2단계 때 뭐 예를 들어 뭐 10억을 받았다. 그럼 거기서 한 3에서 5%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줄어드는 만큼 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 내려가는 게 또 대출을 한도를 늘려주죠. DSR이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3단계는 지금 대출 받는 양에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그 악성 미분양 대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대출을 풀어줄게라고 하는데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지방을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 사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지방에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세금을 막 중과 맞을 것 같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지방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히 그 조그만 거 살려고 봤는데 취득세를 막 10몇 프로를 내라는 거예요. 13% 내라고 하니 야 이거 산다고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게 맞아? 라고 하니까 안 사는 건데 정부는 대출을 풀어줄게, 대출 조금 더 해줄게 이러고 있으니 이 시장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못 사는 건데 세금은 그대로 두고 대출을 풀어줄게 하면은 아니 집을 사야지 뭐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 자체를 안 살 건데 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수도권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못 주고 지방으로는 어차피 돈이 안 가고 그러면은 이번에 유동성이 풀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돈이. 지방으로 갈까요? 세금으로 꽉 막아놨는데? 아니겠죠. 수도권 서울로 다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